동생이 죽기 일주일 전 제게 이상한 쪽지를 남겼습니다. 형, 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가게 작업대 서랍을 봐줘.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정말로 일주일 후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장례식 날 재벌 회장이 나타났고 벤츠 수십 대를 끌고 와서는 정민이는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달라고요.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동생이 왜 죽었는지를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것도 수천억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요.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제 이름은 정우입니다. 올해 58이죠. 서울 변두리, 그러니까 구로구 쪽 낡은 상가 건물 1층에서 작은 전파사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간판에는 우진 전파사라고 써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죠. 우리 집안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가게 안에는 늘 납땜 냄새와 라디오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고 유리 진열장 안에는 먼지 쌓인 진공관들이 놓여 있었어요. 요즘은 이런 부품 찾는 사람도 없지만 저는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니까요. 작업대는 아버지 때부터 쓰던 겁니다. 표면이 온통 작은 흠집과 납땜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30년 넘게 쓴 거라 곳곳이 낡았지만 저는 이 작업대가 좋았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아버지가 옆에서 일하시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아내는 몇 해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까지 팔았지만 결국 아내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때 제 나이 55이었죠. 장례식장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정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결혼 2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아내는 그날 새로 산 옷을 입고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에 병이 발견됐고 1년도 채 못 버티고 떠났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여보, 정민이 잘 부탁해요. 우리 정민이 혼자 두지 마요.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제 곁에는 동생 정민이만 남았어요. 정민이는 30살입니다. 저보다 28살이나 어리죠. 부모님이 늦게 낳으신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46에 낳으셨으니까요. 당시에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신기해했죠. 아이고, 이 나이에 아들을 또 낳다니. 복받을 일이네. 그렇게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죠. 그때 저는 26이었고 어머니는 정민이를 키우느라 파출부 일을 다니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전파사를 물려받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어머니 병원비와 정민이 학비를 댈 수 있었거든요. 정민이는 제게 아들 같았습니다. 동생이라기보다는요. 학교 운동회 때마다 제가 갔고 입학식 때도 제가 함께 했어요. 정민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민이는 빨간 책가방을 메고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형아, 나 학교 가기 싫어. 괜찮아. 형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말해주던 제 목소리가 떨렸었어요.
저도 정민이를 혼자 보내는 게 불안했거든요. 정민이는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부도 곧잘했어요. 중학교 때는 반에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민이는 좋은 대학 갈 제목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어머니도 정민이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만나면 늘 정민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막내가 말이야,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선생님이 서울대도 갈 수 있대. 그런데 정민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갑작스러웠죠. 아침에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정민이는 장례식장에서 사흘 내내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습니다. 제가 억지로 먹이려 해도 고개를 돌렸죠. 형, 나는 엄마한테 효도 한번 못 해봤어. 그렇게 말하며 엉엉 울던 정민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하던 해에 외환위기가 터졌죠. 97년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요. 하루아침에 회사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기업부도 소식만 나왔어요. 은행 앞에는 예금 찾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백화점은 텅텅 비었습니다. 거리에는 구직난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죠. 우리 가게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장사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전자제품 고치러 올 여유가 없었거든요. 고장나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장난 채로 쓰거나 아예 안 쓰는 거죠. 한 달에 손님이 대여섯 명밖에 안 왔습니다. 월세 내기도 빠듯했어요.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민이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형, 나는 괜찮아.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할 때야. 20살 청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씩씩하게 웃었어요. 나만 잘 되면 우리도 한 번은 웃을 수 있잖아. 그치? 그 말이 늘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정민이는 그 후로 밤낮 없이 일했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배달 일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대리운전까지 뛰었죠. 집에 들어오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정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한다. 괜찮아요, 형.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그렇게 대답하던 정민이의 눈빛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여름에는 얼굴이 시커멓게 탔고 겨울에는 손등이 트고 갈라졌어요. 20살 청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일꾼의 손이었죠. 정민이는 몇 년 전부터 대기업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강남 쪽 큰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야간 근무가 많았지만 월급이 괜찮았다고 했죠. 형, 이번 달에는 보너스도 나왔어. 형 가게 전기료 제가 낼게요. 아니다. 네가 뭐하라. 나중에 결혼도 해야지. 에이, 형. 결혼은 무슨요. 저는 형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요. 정민이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를 사귀라고 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서 쉬거나 제 가게 일을 도와줬죠.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9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아 낡은 텔레비전을 고치고 있었죠. 브라운관이 나간 거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정민이가 타준 거였어요. 믹스커피였지만 정민이가 타주면 왠지 더 달았습니다. 형, 커피 여기 놔둘게요. 식기 전에 드세요. 그래, 고맙다. 정민이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들어와서도 제게 커피를 타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조금 자다가 또 일하러 나갔습니다.
신문을 펼쳐봤어요. 일면에는 재벌 비리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또 어느 회장이 구속됐다는 내용이었죠. 비자금 조성에 분식회계까지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과는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벌이고 뭐고 그런 건 제 인생과 상관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저 오늘 하루 장사나 잘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고 누군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가게 문 앞에 걸린 풍경이 따르릉 소리를 냈어요.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그냥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납땜 작업을 계속했어요. 인두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죠.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9시였습니다. 정민이는 지금쯤 집에 도착해서 잠들 시간이었죠. 오늘은 낮에 푹 쉬고 저녁 때 같이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교통정보가 나왔어요. 어디는 막히고 어디는 원활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정보였지만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이 조용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 안정이었다는 걸요. 며칠 후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린 건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브라운관 수리가 생각보다 까다로웠거든요. 납땜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낡은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저는 인두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우진 전파사입니다. 정우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경찰서 교통과입니다. 정민 씨와 연락이 닿으십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라는 말에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민이가요? 정민이가 왜요? 오늘 새벽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민 씨 연락처로 여러 번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셔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어요. 사고요? 정민이가 다쳤어요?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정민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귓속에서 윙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경찰관이 무슨 말을 더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유족분이시면 영안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영안실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전화기가 무거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정민이가 죽었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커피를 타줬던 정민이가요. 형, 저녁에 뭐 먹을래요? 하고 물었던 정민이가 말입니다. 영안실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정민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상해 보였는지 기사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영안실은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하얀 가운을 입은 직원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원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간 방은 더 추웠어요. 스테인리스 침대 위에 흰 천으로 덮인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직원이 천을 젖혔어요. 정민이었습니다. 얼굴은 멀쩡했어요. 잠든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정민아. 제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다가가서 정민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정민아, 정민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민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싸늘한 뺨이었어요. 형이 여기 있어. 정민아, 형이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민이는 그저 조용히 누워 있을 뿐이었어요. 장례식장은 구로구 쪽에 있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90년대에 동네 예식장으로 쓰던 건물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외벽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3층 건물이었죠. 1층 로비에는 조화가 놓여 있었고 계단 옆에는 분향소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2층 맨 끝방이 정민이 빈소였습니다. 문을 열자 국화향이 코를 찔렀어요. 하얀 국화가 가득했습니다. 빈소 한가운데에는 정민이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정민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이었죠. 정민이 생일날 제가 찍어준 거였어요. 형, 사진 잘 나왔어요? 그럼 우리 정민이 제일 잘생겼지.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이게 영정 사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빈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상여금을 낼 여유도 없어서 제일 작은 방을 골랐습니다. 벽지가 낡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았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정민이를 불렀죠. 정민아, 형이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동네 아는 사람 몇 명, 정민이 일하던 회사 동료 2-3명이 다였습니다. 그마저도 금방 돌아갔어요. 형님, 힘내세요.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그런 말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밤이 됐어요. 빈소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빈소의 곡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정민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빈소 한쪽에 놓인 정민이 가방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났어요. 저는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전화일 것 같았어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이. 낯설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나이 든 사람 같았습니다. 정민이가 아니라 정민이 형입니다. 형? 상대방이 잠시 멈칫했어요. 지금 어디 있나? 명령하듯 묻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장례식장입니다. 정민이가 사고로. 사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낮게 깔리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정민이는 이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상대방이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인가? 구로구에 있는 삼성 장례식장입니다. 2층 맨 끝방이요. 내가 간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정민이를 찾는 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빈소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 발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창문으로 밖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 앞 도로에 검은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였어요. 모두 똑같은 차였습니다. 벤츠 검은 세단이었죠. 장례식장 직원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도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저게 뭐야? 회장님인가 봐. 차 좀 봐. 어느 집안 장례인데 저렇게 차가 많이 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차문이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두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수행원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이로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렸어요. 회색 머리의 남자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자세가 꼿꼿했어요. 나이는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가 장례식장 입구로 걸어왔어요. 수행원들이 좌우로 따랐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장례식장 직원들이 허겁지겁 인사를 했습니다. 누구지? 저 사람? 옆에 있던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강도윤 회장 아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설마 강도윤 회장이 여기를 왜 와? 강도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강도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재벌 그룹 총수였습니다. 신문과 뉴스에 늘 나오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왜 여기에 온 걸까요? 왜 정민이 장례식장에 나타난 걸까요?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빈소문이 열렸어요. 강도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강도윤 회장이 빈소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죠. 마치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회장은 천천히 빈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지, 얼룩진 천장, 깜빡거리는 형광등. 모든 것을 조용히 살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영정 사진으로 향했어요. 그는 정민이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닥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정 앞에 선 회장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회장은 손을 천천히 들어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늙은 손이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닮았군. 낮은 중얼거림이었어요. 하지만 조용한 빈소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주 많이 닮았어. 회장의 목소리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회장은 영정 앞에 놓인 향로에 향을 올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성스럽게 향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빈소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수행원들은 벽 쪽에 도열에 서 있었고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본 눈빛 중에 가장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형님이신가? 회장이 물었어요. 형님.
그 호칭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네, 저는 정민이 형입니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이는 회장이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내 아들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귀가 이상해진 줄 알았어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정민이가 회장의 아들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민이는 내 친아들이요. 핏줄로 이어진 내 자식이란 말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민이가 강도윤 회장의 아들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정민이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제 동생이고요. 알고 있소.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민이를 키운 건 형님, 부모님이 맞소. 하지만 정민이를 낳은 건 다른 사람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섰습니다. 대체 무슨... 앉으시오. 천천히 말하겠소. 회장이 손짓을 했어요. 수행원 하나가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회장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행원들은 빈소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빈소 안에는 저와 회장, 단둘만 남았습니다. 회장은 한참 침묵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일이요.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때는 군사 정권 말기였소.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지. 저는 그저 듣고 있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직전이었소. 젊고 혈기왕성했지. 세상이 무서운 줄 몰랐소. 회장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노동자 파업이 일어났소.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었지. 나는 직접 나서서 협상을 하기로 했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노동자 상담소에서 한 여자를 만났소. 여자요? 그렇소. 노동운동을 하던 젊은 여자였소. 26이었지. 이름은 김혜진이었소. 김혜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기억이 스쳤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소. 노동자와 자본가,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맞섰지. 하지만 협상은 길어졌고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소.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이끌렸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재벌 집안 아들과 노동운동가라니. 하지만 사랑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소.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우리는 몰래 만났소. 아무도 모르게 말이오. 내 가족도 김혜진 동료들도 몰랐지. 몇 달이 그렇게 흘렀소. 그런데 김혜진이 임신했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둘 다 놀랐지. 그때는 젊었고 무모했소.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거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김혜진에게 결혼하자고 했소. 하지만 김혜진은 거절했소. 거절요? 그렇소. 김혜진은 말했소. 자신은 노동운동을 계속해야 하고 재벌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그리고 아이도 혼자 키우겠다고 했소. 회장은 고개를 떨궜어요. 나는 설득했소. 몇 번이고 설득했지. 하지만 김혜진은 고집이 셌소. 결국 나는 포기했소. 포기하셨다고요? 그렇소. 비겁했지. 나는 내 입장만 생각했소. 가문에 채면
아버지의 기대, 사업의 미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했소.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김혜진은 아이를 낳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소. 출산 후유증 때문이었지. 그때가 94년 봄이었소. 94년 봄. 정민이가 태어난 때였어요. 아이는 고아가 될 뻔했소. 그때 형님, 부모님이 나타나셨지. 김혜진의 먼 친척이셨다고 들었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정민이를 데려왔을 때 먼 친척이 돌아가셔서 아이를 맡게 됐다고 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형님, 부모님은 정민이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소. 나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지켜보셨다고요? 그렇소. 정민이가 자라는 모습을 말이요. 학교에 입학하고 성장하고 청년이 되는 모습을요.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나는 다가갈 용기가 없었소. 이미 내 삶이 있었고 정민이에게도 가족이 있었으니까.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정민이가 강도윤 회장의 아들이라니. 정민이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정민이는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을 거요. 나는 정민이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나신 겁니까?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이가 최근에 나를 찾아왔소. 뭐라고요? 한 달 전이었소. 정민이가 내 회사로 찾아왔소. 자신이 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이는 회사 내부 문제를 알게 됐다고 했소.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그런 것들 말이요. 회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민이는 말했소. 자신은 아버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원한다고. 정의를 원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정민이는 회사 경비로 일하면서 우연히 비밀 문서를 보게 됐다고 했소. 임원들이 밤늦게 주고받는 서류들, 이상한 금융거래 내역들. 정민이는 그걸 몰래 복사했소.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민이는 내게 말했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덮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로잡으라고. 그게 정민이가 내게 한 첫마디였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게 정민이다웠어요. 어릴 때부터 정민이는 정의로웠습니다. 친구가 괴롭힘 당하면 먼저 나섰고 잘못된 걸 보면 참지 못했죠. 저는 시간을 달라고 했소. 회사 일은 복잡하다고 천천히 정리하겠다고 말이요. 회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정민이는 일주일만 기다리겠다고 했소. 그 후에는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지. 그래서요? 나는 망설였소.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아들의 정의로움 사이에서 말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0 중반의 재벌 회장이 빈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민이가 사고로 죽었소. 제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나는 모르오. 정말 모르오. 내가 직접 지시한 건 아니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내 회사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을지는 나도 장담할 수 없소. 충격이었습니다. 정민이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경찰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일 수도. 증거가 없소.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설령 조사를 시작한다 해도 내 회사 법무팀이 모든 걸 막을 거요. 경찰도 검찰도 모두 손쓸 방법이 없을 거요. 그럼 정민이는 그냥. 형님. 회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민이가 복사한 자료를 찾아주시오. 그 자료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소. 자료요? 그렇소. 정민이는 그 자료를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요. 아마 형님께 단서를 남겼을 거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자료를 찾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오.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민이 이름을 우리 집안 족보에 올리겠소. 정민이를 내 아들로 인정하겠소. 족보에 오른다는 건 큰 의미였습니다. 재벌 집안의 정식 아들이 되는 거였어요. 그건 곧 재산 상속권도 생긴다는 뜻이었죠.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회장이 나타난 후로 빈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문객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회사 임원들이 왔고 협력사 사장들이 왔어요. 정치인들도 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절을 하고 갔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호기심과 계산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형이래. 회장님 아들 형이라면 엄청난 재산 받는 거 아냐? 족보에 오른다는 소문도 있던데. 부럽네.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이잖아.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조문객 중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양복을 빼입은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혹시 법률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재산 상속 관련해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는 저희 회계법인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접근했어요. 저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게 분명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빈소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회장도 떠났어요.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정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형은 뭘 해야 하는 거니? 대답이 없었어요. 정민이는 그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민이를 족보에 올리겠다는 말. 그건 곧 정민이가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재산은 이제 저에게 올 수도 있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전파사 월세 내기도 빠듯했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내 병원비 때문에 집까지 팔았죠. 만약 정민이가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저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였어요. 가게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노후 걱정도 없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나는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민이는 죽었는데 저는 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흔들렸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어요.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던 제게 거액의 재산은 너무나 큰 유혹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회장의 비서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무표정한 얼굴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정우 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시죠. 비서는 저를 복도로 데려갔어요. 사람이 없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료를 찾으시면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니요?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심장이 안 좋으셔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비서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민 씨 사고 건은 경찰 조사가 종결됐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났습니다. 벌써요? 사흘밖에 안 됐는데요? 회사 쪽에서 처리했습니다.
정우 씨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서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으름장 같았어요. 더 이상 사고에 대해 파고들지 말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정우 씨께 접근하더라도 조심하십시오.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비서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저는 다시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민이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었는데 저는 돈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으로서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게 정민이를 위하는 길일 수도 있다고. 정민이를 족보에 올리고 정민이 이름으로 재산을 받는 것. 그게 정민이를 인정받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요. 저는 제 자신을 속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빈소를 정리하면서 정민이 유품을 살펴봤습니다. 낡은 가방, 헌 지갑, 오래된 휴대폰, 가난한 사람의 물건들이었어요. 그때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형, 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가게 작업대 서랍을 봐줘. 정민이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회장이 말한 단서일까요? 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영정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형이 꼭 진실을 밝혀줄게. 하지만 제 마음속 한편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어요. 돈에 대한 기대, 편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 저는 처음으로 돈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였죠.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정민이가 남긴 메모지가 주머니에서 손을 탔습니다. 가게 작업대 서랍을 봐줘. 저는 전파사로 향했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납땜 냄새, 먼지 냄새, 오래된 전자제품 냄새. 제 인생이 배어있는 냄새였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졌어요. 작업대는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고치던 텔레비전이 아직 그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식은 커피잔도 그대로였고요.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공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드라이버, 펜치, 니퍼. 평범한 것들이었죠. 두 번째 서랍에는 부품들이 가득했어요. 저항, 콘덴서, 트랜지스터. 역시 평범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노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민이 글씨로 형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민이 필체였습니다. 형,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제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형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형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최근에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제 친어머니가 남긴 편지였어요. 저는 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형과 부모님이 친가족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핏줄보다 더 진한 게 마음이라는 걸요. 형은 제게 진짜 형이에요. 평생 저를 돌봐주신 형이요. 정민이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울면서 썼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친아버지를 찾았어요. 강도윤 회장이라는 분이었어요.
회장님은 제게 아들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재벌 집안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는 많은 걸 봤어요. 비자금, 뇌물, 탈세. 나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 그 아들이 된다면 저도 그 더러운 일들의 일부가 되는 거라고요. 정민이다웠습니다. 정의로운 정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모았어요.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세상에 공개하겠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형이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편지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형, 사랑해요. 형이 내 아버지예요. 형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정민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던 겁니다.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문서 파일, 사진 파일, 녹음 파일. 수십 개가 넘었어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서, 정치인 뇌물 명단, 회계장부 조작 증거. 모두 실명과 금액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이건 폭탄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에 나가면 회사는 무너질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정우 씨. 회장의 비서 목소리였어요.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회장님께서 짐작하고 계셨습니다. 정민 씨가 형님께 자료를 맡겼을 거라고요. 비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자료를 회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그게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 씨,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회장님은 정민 씨를 진심으로 아들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료만 주신다면 정민 씨를 족보에 올리고 정우 씨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이걸 세상에 알리길 원했어요. 정민 씨는 어렸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때로는 정의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비서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일까지 답변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서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자료를 넘기면 정민이도 인정받고 저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생 고생한 제게 그건 큰 유혹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민이 뜻을 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제가 돈 때문에 포기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가게에 나왔어요. 평소처럼 문을 열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없었어요. 요즘 들어 장사가 더 안 됐거든요. 점심때쯤 비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 씨,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안으로 답을 주십시오. 비서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자료를 넘기지 않으신다면 정우 씨도 불편해지실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비서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가게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섰습니다. 비서가 내렸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함께였어요. 정우 씨, 비서가 차갑게 말했어요. 자료를 넘기시죠.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덩치 큰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가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물건을 들추고 책상을 뒤졌어요. 그만하세요. 나가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떠났어요. USB는 제가 집에 숨겨뒀거든요. 비서가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날 밤 저는 USB를 들고 고민했어요. 정민이를 위해서라면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 삶은 끝장날 겁니다. 재벌과 맞서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으니까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우 씨, 나 회장이요. 강도윤 회장이었습니다. 자료는 이미 회수했소. 뭐라고요? 오늘 오후 내 사람들이 가게를 수색했을 때 컴퓨터를 확인했소. 정민이가 남긴 파일들을 모두 복사했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정민이 사고 건은 조사할 필요 없는 사건으로 정리됐소.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됐소. 회장님, 정민이는 회장님 아들이잖습니까? 아들이었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하지만 나를 위협한 순간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민이는 버려진 거예요. 아들로서가 아니라 위험 요소로 취급받은 겁니다. 족보 얘기는 거짓이었습니까? 그건 형님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소. 이제 자료도 회수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정우 씨 가게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셔야겠습니다. 가게로 달려갔어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전기압선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동생도 가게도 믿음도. 가게가 불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시원 방 하나를 얻어 들어갔어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됐지만 그게 제가 구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보험도 없었습니다. 화재 보험료를 아끼려고 들지 않았거든요. 이제 남은 건 통장에 있는 2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매일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싸구려 컵라면을 사다 먹었습니다. 정민이가 자꾸 생각났어요. 웃던 얼굴, 커피 타주던 모습, 형, 사랑해요라고 하던 목소리.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저는 정민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형으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정민이가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형,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왜 포기했어요?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정우 씨, 택배 왔어요. 택배라니요. 저한테 택배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문을 열고 받았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민이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헌시계,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누가 보낸 걸까요?
장례식장에서 받았던 유품은 이미 다 확인했는데 말이에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정민이 글씨였어요. 일기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오늘 어머니 유품을 정리했다.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다. 내 친어머니가 쓴 편지였다. 손이 떨렸습니다. 충격이었다. 나는 정우 형의 친동생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형은 내 친형보다 더 나를 사랑해줬으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월 20일. 친아버지를 찾았다. 강도윤 회장이라는 분이다. 만나러 갔다. 회장님은 나를 보고 우셨다. 아들로 인정하겠다고 하셨다. 정민이는 그때부터 회장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5월 25일. 회장님은 내게 회사로 돌아오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나는 이미 가족이 있다. 정우 형이라는 가족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월 3일. 회사에서 이상한 걸 봤다. 임원들이 밤늦게 서류를 주고받는 걸 목격했다. 궁금해서 몰래 복사했다. 비자금 조성 내역이었다. 정민이는 그때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던 거군요. 6월 15일. 자료를 더 모았다. 이건 범죄다. 나는 회장님께 말씀드리기로 했다. 아버지라면 바로 잡아야 한다. 6월 20일. 회장님께 자료를 보여드렸다. 회장님은 시간을 달라고 하셨다. 나는 일주일을 드렸다. 그 후에는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6월 23일. 이상한 차가 나를 따라온다. 누군가 감시하는 것 같다. 무섭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다. 정민이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6월 25일. 형에게 편지를 써서 가게 서랍에 숨겨뒀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형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6월 27일. 오늘이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회장님께서 연락이 없으시다. 내일 아침 신문사에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그 다음 날이 정민이가 사고로 죽은 날이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읽었어요. 형이 내 아버지다. 핏줄로 이어진 아버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아버지다. 형은 나를 사랑해줬다. 나를 키워줬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게 마음이라는 걸 형에게서 배웠다. 돈보다 소중한 게 정이라는 것도 형에게서 배웠다. 형이 자랑스럽다. 정민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어요. 재벌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걸 선택한 겁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건 내 선택의 결과다. 후회하지 않는다. 형, 나는 당당하게 살다 갔다. 부끄럽지 않게 살다 갔다. 수첩 마지막 줄이었어요. 형, 사랑한다. 다음 생에도 형의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정민이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인정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저버렸습니다. 회장의 협박에 굴복했고 정민이 뜻을 포기했어요. 저는 한심한 형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정우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민주신문 기자 한지연입니다. 정민 씨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기자요? 네. 정민 씨가 사고 나기 며칠 전 저한테 연락했었어요. 강도윤 회장 비리 자료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정우 씨가 그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회장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해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곳에도 백업을 해뒀어요. 정민이 편지를 읽고 불안해서 이메일로 제 계정에 보내뒀거든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제가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강도윤 회장은 힘이 센 사람입니다. 정우 씨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사를 내면 여론이 움직입니다. 그럼 함부로 못할 거예요. 정말 정민이 죽음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정민이 수첩을 내려다봤어요. 형, 사랑한다. 다음 생에도 형의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다음 날 저는 기자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정민이가 모은 자료입니다. 한지연 기자는 노트북으로 파일을 확인했어요. 하나씩 열어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건데요. 정민이가 목숨 걸고 모은 겁니다. 정우 씨,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회장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잃을 게 없습니다. 동생도 없고 가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58살의 선택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뭔가요? 정민이 이야기를 함께 써주세요. 정민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이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지연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주신문 일면에 기사가 떴어요. 강도윤 회장, 수천억 비자금 조성 의혹, 내부 고발자 의문의 죽음. 기사에는 정민이 이야기가 자세히 실렸습니다. 정민이가 어떻게 자료를 모았는지, 왜 목숨을 걸었는지. 그날 하루 종일 인터넷이 뒤집혔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강도윤 회장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게 진짜냐? 재벌들은 다 똑같네. 정민 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정민이가 인정받고 있었어요. 세상이 정민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이 강도윤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여론이 워낙 거세서 덮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도윤 회장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소? 왜 자료를 넘겼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민이 뜻이었습니다. 정민이 뜻? 회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정민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청년이었소. 정의가 뭔지, 현실이 뭔지 몰랐단 말이요. 아니요. 제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정민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회장이 소리쳤어요. 왜 그 길을 택했단 말이오? 내 아들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정민이는 당신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 회장이 숨을 멈췄어요. 정민이는 더러운 돈보다 깨끗한 양심을 택했습니다. 그게 제가 정민이한테 가르친 겁니다. 후회할 거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형님도 그 기자도 다들 후회하게 만들 거요. 해보시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세상은 알았습니다.
회장님이 아무리 힘이 세도 여론은 막을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강도윤 회장 자택과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이 소식을 다뤘어요. 강도윤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 고인이 된 내부 고발자, 의문의 교통사고 재조사. 재벌 비리, 국민적 공분 확산. 저는 고시원 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회장 집 앞에 모여든 기자들이 보였어요. 한지연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우 씨, 기자회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유족으로서 정민 씨 얘기를 직접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정우 씨가 진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민 씨를 사랑했던 형으로서요. 이틀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90년대 민주화 운동 사진들이 걸린 작은 회관이었어요. 예전에 노동운동가들이 자주 모이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회관에 들어서니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카메라가 20대도 넘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지연 기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정우 씨가 느낀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정민이 형 정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민이는 제 동생입니다. 28살 차이가 나지만 저는 정민이를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정민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대학을 포기하고 저를 도왔어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늘 웃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민이는 말했습니다. 나만 잘 되면 우리도 한 번은 웃을 수 있잖아라고요. 그 말이 늘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참았습니다. 정민이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양심적인 청년이었던 정민이는 그걸 덮을 수 없었어요. 기자들이 펜을 움직이며 받아 적었어요. 정민이는 친아버지가 강도윤 회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되는 대신 정의를 택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민이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요. 회관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는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정민이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정의가 소중하다고 믿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때 흔들렸습니다. 돈 앞에서 약해졌어요. 하지만 정민이 편지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정민이는 썼습니다. 형이 내 아버지다. 핏줄보다 마음이 가족이라는 걸 형에게서 배웠다고요. 목이 메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민이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혹시 보복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정민 씨 사고가 정말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도윤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마지막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민이는 회장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정민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정민이는 당신에게 아들이 아니라 위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버린 거죠. 회관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저한테 정민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정민이를 지키지 못한 것 평생 후회하며 살 겁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정민아, 형이 미안해. 형이 약했어. 하지만 이제는 안 흔들릴게. 형이 약속 지킬게.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관을 나왔어요. 밖에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여 명쯤 됐어요. 정우 씨 잘하셨어요. 정민 씨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낯선 사람들이 응원해줬어요. 누군가는 꽃다발을 건넸고 누군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기자회견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정민 씨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요. 정우 씨도 훌륭하십니다. 재벌 비리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정민 씨 명복을 빕니다. 여론이 들끓었어요.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의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정민이 사고를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도윤 회장이었습니다. 정우 씨, 회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후회할 거라 했소. 그 말 기억하시오? 기억합니다. 하지만 후회할 사람은 나였소. 회장이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정민이를 지켜줬어야 했소. 아들로 인정하고 함께 잘못을 바로잡았어야 했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진실을 말씀하세요. 그게 정민이한테 하는 마지막 일입니다. 나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비겁한 아버지였소. 정민이가 용기를 보여줬는데 나는 도망쳤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 씨, 네. 정민이를 잘 키워주셨소. 형님이 진짜 아버지였소. 회장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고맙소. 정민이를 사랑해 주셔서. 저는 울먹였습니다. 회장님도 정민이를 사랑하셨잖아요. 늦었지만요. 그렇도 사랑했소.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65세의 재벌 회장이 울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말을 남기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강도윤 회장,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 이송 중. 회장은 새벽에 쓰러졌다고 했어요. 심장이 멎었고 구급차가 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회장도 결국 정민이를 사랑했던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한 사람이었을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민이는 끝까지 정의로웠고 저는 정민이 뜻을 지켰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강도윤 회장이 쓰러지고 며칠 후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화려했던 권력도 막대했던 재산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장과 저는 끝까지 다른 길을 걸었으니까요. 검찰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회장이 사망했지만 회사 임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회계 부정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정민이 사고도 재조사에 들어갔어요.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가 제보한 거였어요. 영상에는 정민이 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트럭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를 찾았어요. 운전사는 회사 쪽에서 돈을 받고
사고를 냈다고 자백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민이 죽음은 살인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이 사실이 보도되자 온 나라가 분노했어요. 재벌이 사람을 죽였다. 정민 씨는 영웅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거리에서는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어요. 정민이 사진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집회에 갔어요. 광장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어둠을 밝혔어요. 사람들이 정민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민 씨를 기억합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청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울었어요. 정민이가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임원 5명이 기소됐어요. 비자금 조성 혐의, 살인 교사 혐의.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판사 앞에서 정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민이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왜 목숨을 걸었는지. 정민이는 돈보다 양심을 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형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지연 기자도 와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로 징역 15년, 비자금 조성으로 추징금 수백억 원. 법정을 나오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의가 이겼습니다. 정민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민이 묘를 찾아갔어요. 서울 외곽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언덕 중턱에 정민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의를 사랑한 청년 정민. 영면하소서. 저는 묘 앞에 앉았어요. 잔디가 잘 자라 있었습니다. 누군가 꽃을 놓고 간 흔적도 있었어요. 정민아, 형이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재판 끝났어. 나쁜 사람들 모두 벌 받았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형이 약속 지켰지? 정민이 뜻대로 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은 이제 부끄럽지 않아. 정민아, 형 자랑스럽게 생각해줘.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민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충청도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고시원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전파사는 다시 차리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기력도 달렸습니다. 대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최저시급이었죠. 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재산을 받지는 못했어요. 정민이가 회장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족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걸 지켰으니까요. 가끔 한지연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우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민 씨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이 이야기는 사람들 기억에 남았어요. 학교에서는 교육 자료로 쓰였고 다큐멘터리도 제작됐습니다. 정민이는 정의의 상징이 됐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우 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요?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시민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민 씨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정민이를 더 많은 사람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방송 당일이었어요.
작은 라디오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는 40대 여자였어요.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시작됐어요. 오늘 사연 주인공은 형제 이야기입니다. 정우 씨, 정민 씨 얘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민이는 제 동생입니다. 28살 차이가 나지만 저는 정민이를 아들처럼 키웠어요. 마이크를 보며 말했어요. 정민이는 착하고 정의로운 아이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늘 웃었고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민이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뜻은 이뤄졌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정민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정민아, 형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너는 돈보다 소중한 걸 지켰어. 양심을 지켰고 정의를 지켰어. 눈물이 났어요.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라는 걸 너한테서 배웠어. 형제라는 건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도 배웠고 목이 메었습니다. 정민아, 형 약속 지켰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어.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정민이 묘로 향했습니다. 묘 앞에는 새로운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정민아, 형이 왔어.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오늘 라디오 방송 나갔어. 너 얘기 많이 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형도 잘 살고 있어. 돈은 없지만 말이야. 근데 그게 뭐 대수냐? 부끄럽지 않으면 됐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정민이가 좋아하던 김밥이었습니다. 같이 먹자. 형이 직접 만들었어. 묘 앞에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맛은 그저 그랬지만 마음만은 가득했습니다. 정민아, 너 덕분에 형이 사람답게 살고 있어. 돈에 흔들리지 않는 법, 양심 지키는 법, 다 너한테서 배웠어.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생에도 우리 형제 하자. 그때는 형이 더 잘할게. 약속해. 일어서서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정민아, 사랑해. 평생 사랑할게. 묘지를 나오는데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민이가 지키려 했던 세상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형은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58배 모든 걸 잃었지만 이제 61입니다. 돈은 없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권력은 없지만 떳떳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민이라는 자랑스러운 동생이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세상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정민이도 하늘에서 이 노을을 보고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민아, 형 약속 지켰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고맙다, 정민아. 형제로 태어나줘서.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